추운 겨울 오후, 아늑한 주방을 상상해 보세요.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달콤하면서도 약간 알싸한 향기를 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익숙한 향기는 보통 정향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고 짙은 갈색의 꽃봉오리에서 나옵니다. 작은 모처럼 생겼지만 마음과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주 강렬한 풍미를 지니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단돈 몇 달러면 이 말린 꽃이 든 작은 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만 해도 이 작은 향신료는 전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값비싼 보물 중 하나였습니다. 정향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인도네시아의 작은 화산 섬들에서 시작됩니다. 이 섬들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속에서 특별한 정향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작은 말린 꽃봉오리가 아주 강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드는 독특한 풍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비밀스러운 섬들의 위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깊고 푸른 바다를 건너는 여정이 대부분의 선원과 용감한 여행자들에게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향신료에 대한 소식은 그 작은 화산섬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선원들과 영리한 상인들은 이 작은 말린 꽃봉오리에 대한 이야기를 머나먼 땅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향의 기막힌 향기는 중국이나 고대 로마 제국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권력자들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깊고 푸른 바다와 높은 초록빛 산 너머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예전에 맛보거나 맡아보지 못한 이 특별한 향신료를 직접 갖고 싶어 했습니다. 화산섬에서 고대 중국의 대도시까지 가는 여정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매우 길고 험난했습니다. 상인들은 짠 바닷물 위를 천천히 이동하는 작은 나무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원들이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배를 쉽게 침몰시킬 수 있는 거대한 파도와 강한 바람에 맞서야 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정향의 강렬하고 알싸한 향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새로운 보물에 대한 소식은 번화한 항구에서 권력자들의 아름다운 궁전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황제 시절, 정향은 왕실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매우 강력했고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큰 존경을 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규칙은 황제에게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먼저 말린 정향 몇 알을 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이나 방문객의 말을 듣는 동안 구취를 맞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향은 그들의 숨결을 아주 달콤하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어 통치자에게는 그 만남이 훨씬 즐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전통은 중국 사람들이 먼 섬에서 온 이 향신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정향은 단순한 식재료 이상이었는데 청결함과 좋은 예절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씹을 정향이 없는 사람은 황제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향신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커졌고 상인들은 더 많은 정향 자루를 바다 너머로 가져오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작은 꽃봉오리들은 아름다운 상자에 보관되었고 왕실 사람들에 의해 귀한 보석처럼 다뤄졌습니다. 이 향신료가 동양에서 유명해지는 동안 서양으로도 수천 마일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사치품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항상 먼 땅에서 살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와 아시아의 먼 지역을 연결하는 긴 무역로를 이용했습니다. 이 경로 중 일부는 육로였으며 실크로드라고 불렸고 다른 경로들은 광활한 인도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여정이 너무 길어서 정향 한 자루가 로마에 도착하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정향이 마침내 고대 로마 제국의 북쪽이는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것들은 매우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금이나 은만큼이나 비쌌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가족들만이
그것을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향을 단지 음식의 향이나 맛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향신료가 몸이 아플 때 치유를 돕는 강력한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의사들은 배가 아플 때나 밤에 잠을 더 잘 자게 돕기 위해 말린 꽃봉오리를 다른 식물들과 섞어 특별한 약을 만들곤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향신료의 강인한 특성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정향이 썩거나 멋진 향을 잃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냉장고가 없던 고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고기를 보존하고 거대한 돌집의 향기를 좋게 만드는데 정향을 사용했습니다. 이 향신료는 매우 희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집에 정향을 두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자신이 매우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정이 너무나 위험하고 길었기 때문에 정향이 실제로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향신료를 파는 상인들은 비밀의 섬이 어디인지 종종 수수께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찾아내어 자신들의 사업을 빼앗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비함은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정향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향신료가 이상한 생물들이 지키는 마법의 정원에서 자란다고 상상했습니다. 덕분에 상인들은 세계적인 수요가 훨씬 커지는 수백 년 동안 가격을 매우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로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번화한 길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정향과 함께 중국의 비단, 인도의 화려한 보석, 로마의 아름다운 유리 제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정향은 작아서 운반하기 쉽지만 가치는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작은 정향 한 자루면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집 한 채나 큰 농장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향은 현대 사회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글로벌 무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며 세상은 더 많은 사람이 먼 곳에서 온 특별한 물건을 원하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과 인도 상인들은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향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말린 꽃봉오리를 찾기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용감했고 바다와 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큰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 년 동안 동양과 서양을 잇는 향신료 무역을 거대한 사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정향을 운반하기 위해 상인들은 다우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나무 배를 사용했습니다. 이 배들은 코코넛 섬유로 만든 튼튼한 밧줄로 나무 판자들을 엮어서 지어졌습니다. 나무가 바다의 파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기에 금속 못을 사용하지 않았죠. 다우선에는 삼각형 모양의 커다란 흰색 돛이 달려 있어 바람을 완벽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배 안에 수많은 정향자루를 실었습니다. 향신료의 향이 너무나 강해서 배 전체를 가득 채웠고 항해하는 내내 아주 오랫동안 그 향이 머물렀습니다.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매우 길었고 때로는 선원들에게 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서 길을 찾기 위해 하늘을 주의 깊게 살피고 밤에는 별의 패턴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또한 수개월 동안 한 방향으로만 부는 특별한 바람인 계절풍을 기다렸습니다. 이 바람은 다우선이 중동의 번화한 항구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람이 적당하지 않으면 상인들은 깊고 푸른 바다를 건너는 중요한 여행을 계속하기 전까지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배들이 마침내 중동의 뜨겁고 먼지 날리는 항구에 도착하면 정향을 육지로 내렸습니다. 거대한 시장은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이 동양에서 온 이 새로운 물건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상인들은 정향 한 알 한 알이 큰 돈이었기 때문에 화물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낙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다른 상인들에게 향신료를 팔았습니다. 이때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남자들이 만나 대화하고 거래하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나누는 바쁜 시기였습니다. 항구에서 정양은 낙타의 등에 실려 광활한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매우 강해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도 며칠 동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카라반은 귀한 향신료를 싣고 유럽의 도시들을 향해 모래 위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이 육로 여행은 도둑들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기에 해로 여행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정양이 서양의 추운 땅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수개월 동안 여행하며 여러 나라와 아주 높고 눈 덮인 산들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정양은 엄청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의 상인들에게서 정양을 살 여유가 있는 것은 오직 가장 부유한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길고 추운 겨울 동안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정향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보존하고 상하지 않게 유지하는데 정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작은 정향 주머니는 사람들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도둑맞지 않도록 자물쇠가 달린 상자에 보관하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유럽의 의사들 역시 다양한 종류의 약을 만들기 위해 정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향신료 속의 강한 기름이 복통을 가라앉히거나 긴 병치레 후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팠던 시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정향과 다른 허브로 채워진 특별한 가면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달콤하고 알싸한 향기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았고 동양의 상인들은 성장하는 시장에 물량을 대기 위해 계속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우 영리했기에 정향이 자라는 비밀의 섬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숲속에 사는 거대한 용이나 향신료 나무 근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괴물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들은 여정이 너무 위험해서 오직 가장 용감한 남자들만이 정향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주 잘 먹혀들었고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 섬의 위치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중세 시대가 이어지면서 무역로는 더욱 조직화되었고 물품 교환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단순한 지역 꽃이었던 정향은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세계적인 전리품으로 변했습니다. 이 역사의 시대는 선원들의 용기와 상인들의 영리함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나무 다우선이 없었다면 서양 사람들은 정향의 독특한 풍미를 결코 맛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향신료는 무역과 이야기, 그리고 아주 먼 땅에서 자라는 놀라운 것들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16세기 작은 화산섬에 살던 사람들에게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포르투갈 땅에서 온 유럽 탐험가들이 커다란 나무배를 타고 아시아에 처음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라는 믿기 힘든 향신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직접 그 근원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선원들은 지역 농부들에게서 직접 정향을 사고 싶어 했기에 넓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향신료 무역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마침내 비밀의 섬들을 찾아냈을 때 그들은 이전의 상인들처럼 단순히 거래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새를 짓고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섬에 사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큰 대포와 군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탐험가들은 섬 주민들을 상대로 길고 힘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정향이 반짝이는 금더미보다 더 가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도 정향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온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부를 나누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탐험가들은 항해에 매우 능숙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매우 크고 조직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7세기 초에 포르투갈인들보다 더 많은 배와 군인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매우 진지했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정양 섬들을 누가 통치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포르투갈 탐험가들과 빠르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전투 끝에 네덜란드 탐험가들은 훨씬 더 강해졌고 포르투갈인들을 섬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정향나무가 자라는 주요 장소들을 장악하고 모든 이들에게 매우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향신료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전 세계에서 정향을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네덜란드 회사가 유럽 전역의 모든 시장에서 향신료 가격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깊고 푸른 바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통제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 사람들은 매우 엄격해졌고 지역 농부들에게 꽤 가혹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정향나무가 너무 많아지면 향신료 가격이 내려가고 돈을 적게 벌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지도자들은 정향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다른 모든 섬으로 군인들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나무를 직접 베어내고 불태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수백 년 동안 아름다운 섬들의 여러 가족에게 식량과 돈을 제공해 주었기에 이는 매우 슬픈 시기였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큰 배를 타고 섬들을 돌아다니며 아직 자라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향나무가 있는지 수색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습격이라고 불렸고 군인들은 숨겨진 식물을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통제하지 않는 섬에서 나무를 발견하면 불과 도끼로 즉시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인이 지킬 수 있는 몇몇 장소에서만 정향이 자라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계획은 네덜란드 회사에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로 인해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도 정향을 구하기 매우 힘들고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섬에 살던 지역 주민들은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삶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회사를 위해 정향 꽃봉오리를 따느라 아주 힘들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다른 상인에게 아주 작은 정향 한 봉지라도 팔려고 시도하면 매우 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모든 정향을 독점하여 유럽에서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한때 평화로운 무역의 장소였던 아름다운 섬들은 전쟁의 땅이자 모든 지역 가족에게 매우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네덜란드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들의 배는 수천 자루의 말린 정향을 가득 싣고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공급량은 아주 적고 네덜란드인들이 모든 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정향 가격은 오랫동안 매우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오직 가장 부유한 왕들과 귀족들만이 음식에 이 향신료를 사용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지구 반대편 향신료 무역에서 번 돈으로 고국의 아름다운 집과 대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네덜란드인들이 정향으로 벌어들이는 부를 매우 시기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향신료 섬을 갖고 싶어 했고 동양으로 직접 배를 보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의 비밀 섬들을 지키는데 매우 능숙했고 큰 해군을 이용해 다른 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향신료를 통제할 기회를 잡기 위해 서로 싸우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수많은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다는 네덜란드 회사 소속이 아닌 배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18세기 후반 1770년경 피에르 푸아브르라는 용감한 사람이 우리 이야기에 등장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는 식물을 사랑했고 네덜란드 상인들의 엄격한 규칙을 혐오했던 프랑스 관리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전 세계의 모든 정향 나무를 장악하고 나무를 가져가려는 사람은
누구든 처벌했습니다. 피에르 푸아브르는 이것이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연이 단 하나의 강력한 회사만이 아닌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영원히 바꿀 매우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임무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동양에 있는 자신들의 비밀 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씨앗 하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나무를 감시하는 군인들을 두었습니다. 만약 식물을 훔치려다 들킨 사람이 있으면 그 처벌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공급을 낮추기 위해 여분의 향신료를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정부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지 않고 자신들만의 향신료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피에르 푸아브르는 이 강력하고 탐욕스러운 독점을 단번에 깨뜨릴 적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 푸아브르는 그의 성이 프랑스어로 실제로 후추를 의미했기에 매우 흥미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보았고 이 작은 말린 꽃봉오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있었던 여행가였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자신의 배를 준비하고 자신을 따를 만큼 용감한 선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만약 네덜란드인들에게 붙잡히면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를 위해서는 섬 주변 바다로 조용히 항해에 들어가서 그저 무역을 위해 방문한 일반 여행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밤을 틈타 피에르와 그의 부하들은 정약나무가 자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자신들의 작은 배가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운반하기에 충분히 작은 어린 식물들과 나중에 새로운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신선한 씨앗들을 찾았습니다. 빠르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워야 했기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필요한 것들을 찾아냈고 여행하는 동안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비옥한 흙이 담긴 특별한 상자에 어린 나무들을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나무배에 살아있는 식물을 싣고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짠 바닷바람과 뜨거운 태양은 어린 나무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쉽게 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 푸아브르는 식물들이 마실 신선한 물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 자녀를 보살피는 아버지처럼 식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몇 안 되는 식물들이 조국의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는 광활한 인도양을 가로질러 당시 프랑스가 통제하던 모리셔스라는 아름다운 섬을 향해 항해했습니다. 마침내 모리셔스 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초록색 식물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피에르 푸아브르는 어린 정약나무들을 토양이 매우 비옥하고 날씨가 완벽한 특별한 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식물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더 많은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곧 첫 번째 정약나무들이 따뜻한 태양 아래에서 크고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약이 인도네시아의 비밀섬 밖의 장소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자신들만의 향신료 공급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리셔스에서의 성공 이후 프랑스인들은 마다가스카르와 레위니옹 같은 인근의 다른 섬들로 씨앗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들은 정약나무가 좋아하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농부들은 나무를 돌보고 적절한 시기에 꽃봉오리를 수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인도양 전역에 수천 그루의 새로운 정약나무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 용감한 남자가 작은 식물을 위해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기에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정향이 자라나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독점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향신료를 파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싼 네덜란드 가격을 지불하는 대신 프랑스 섬들에서 정향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양과 서양 사이의 무역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은 엄격한 회사들로부터 떠나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향신료 가격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향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매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가장 부유한 왕들과 여왕들만이 음식이나 약을 위해 정향을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집에 사는 일반 가족들도 마침내 자신들의 주방을 위해 말린 꽃봉오리 몇 알을 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정향을 사용해 소박한 식사의 맛을 훨씬 좋게 만들고 숨결을 상쾌하게 유지했습니다. 한때 금만큼이나 가치 있었던 향신료는 많은 사람이 매일 즐길 수 있는 흔한 품목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삶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향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전통 약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인기 있는 향신료입니다. 잔지바르와 마다가스카르의 아름다운 섬들은 이제 정향의 최대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수백만 개의 작은 말린 꽃봉오리를 국제시장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종종 달콤한 디저트, 매콤한 차, 심지어 치통을 똠게 돕는 특수 제품에도 정향을 사용합니다. 이 작은 말린 꽃들은 오늘날 주방에서 그 어떤 식물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제공하기에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정향의 길고 흥미진진한 역사는 작은 섬에서 온 아주 작은 꽃이 전 세계의 음식 맛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천 년 전의 비밀스러운 화산섬에서부터 우리 집의 현대적인 향신료 통에 이르기까지 정향의 여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향신료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빵의 향기를 좋게 만들고 우리 몸을 훨씬 낫게 해줍니다. 정향은 그 강렬한 향기를 통해 서로 다른 많은 문화와 전통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